송도 신도시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가족 갈등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4세 은퇴 교사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집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안전을 위해서라며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효도 신탁이라는 명목으로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와 생활 지혜와 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할머니의 치열한 싸움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할머니는 어떻게 자신의 집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송도 신시가지 고층 아파트 24층. 늦은 가을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김연화는 남편 한철수가 앉던 안락의자 옆에서 그의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결혼 반지를 빼낸 지 이미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는 비어 보였습니다. 여보, 애들이 온다네요. 연화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45평 아파트가 혼자 지내기엔 너무 컸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였죠. 벽면 가득 걸린 아들 도현과 며느리 설인, 그리고 손녀 리아의 사진들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연화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설인과 도현이 우산을 털며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설인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그러게 들어와라. 리아는 안 왔니? 학원에서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만 먼저 왔습니다. 도현은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이 연이어 망하면서 빚이 늘어났다는 건 연화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먼저 묻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설인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표지에 가족 신탁 안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리아 대학 준비 때문인데요. 연화는 차를 우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리아가 의대를 가려면 준비할 게 정말 많잖아요. 학원비, 과외비, 그리고 해외 연수까지 생각하면 최소 1억은 필요할 것 같아요. 1억?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정이 좀. 도현이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인이 재빨리 말을 받았어요. 하지만 무작정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요즘 효도 신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세금도 절약하고 가족 간에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연화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40년 교직 생활로 단련된 꼼꼼함으로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리아가 들어왔어요. 비에 젖은 교복 치마를 털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리아. 많이 젖었네. 옷부터 갈아입어라. 리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부모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오랜 교사 경험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데 능숙했죠. 의대 얘기는 리아한테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설인이 딱딱하게 답했어요. 이미 상의했어요. 리아도 의대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연화는 손녀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리아야, 내 생각은 어떠니? 할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봐. 저는 리아가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간을 좀 더 갖고 생각해보고 싶어요. 설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부모가 미리 준비해주는 거죠.
연화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중요한 일이니까 며칠 더 생각해보자. 괜찮지? 물론이죠, 어머님. 천천히 결정하세요. 하지만 설인의 눈빛엔 아쉬움이 역력했어요. 도현은 내내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손님들을 배웅한 후 연화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라? 평소 꽉 차 있던 반찬통들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용 된장과 묵은지가 사라져 있었어요. 언제 없어진 걸까요? 그날 밤 연화는 리아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은 무용을 배우고 싶어요. 의대는 엄마 꿈이에요. 연화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공동명의 통장 개설 안내라는 메시지였어요. 연화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신청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집이 갑자기 더 크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연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건이 밤새 마음에 걸렸거든요.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며느리 설인이 가족 돌봄 목적으로 신청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돌봄이라고요? 연화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건강하고 정정한데 무슨 돌봄이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오후 2시쯤 설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어머님 혼자 계시네요. 도현이는 오늘 미팅이 있어서 못 왔어요. 그래, 들어와라. 그런데 설이나 은행에서 연락이 왔더라. 설인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예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기당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해서요.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사기를 당했다고? 아니에요, 예방 차원에서요. 설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가족 케어 위임장이라고 해서 가족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연화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돌봄과 안전을 위한 가족 케어 위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 이상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좌 관리 대리, 의료 결정 대리, 법률 업무 대리. 이게 다 무슨 뜻이지? 간단해요. 어머님이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실 때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린다는 뜻이에요. 병원비 납부라든지 각종 공과금 정리라든지. 연화는 교사 시절 학부모 동의서를 검토하던 습관대로 중요한 부분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어요. 그런데 조항들을 꼼꼼히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설이나 여기 제3조에 보면 대리권자는 위임자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니? 설인이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답했어요. 그건 응급 상황을 대비한 거예요. 어머님이 의식을 잃으시거나 연락이 안 될 때를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재산 처분 및 관리 권한이라고 되어 있네. 이것도 응급 상황용이야? 설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어머님, 너무 세세하게 따지시면 안 돼요. 이건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고요. 연화는 조용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알림장을 꺼내왔어요. 아직도 교사 시절 습관이 남아있어서 중요한 일들은 꼼꼼히 기록해두곤 했거든요. 잠깐만, 내가 이것부터 정리하고 답을 줄게. 연화는 위임장의 각 조항 옆에 빨간 펜으로 주석을 달기 시작했어요. 계좌 이체 대리 마이너스 구체적 범위는 의료 대리 결정 마이너스 본인 의사와 상충 시
같은 식으로 말이죠. 설인이 조바심을 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자는 뜻이에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법률 문서는 꼼꼼히 봐야 해. 연화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내가 40년 동안 학교에서 온갖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이런 건 신중해야 한다고. 그때 설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통화를 마친 후 설인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내일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아 학원 등록 마감이 이번 주라서 좀 급해요. 알았다. 내일 답을 줄게. 설인이 돌아간 후 연화는 휴대폰을 들고 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리아야, 할머니야. 지금 시간 돼?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할머니한테 솔직히 말해줄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리아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할머니, 저 정말로 무용을 하고 싶어요. 몸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좋고 춤출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하지만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연화의 마음이 짠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도와줄게. 내 꿈을 응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화낼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리아야. 할머니가 뒤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 전화를 끊은 후 연화는 스마트폰으로 가족 케어 위임장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여러 법률 사이트를 둘러보니 조심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포괄적 재산 관리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경고문도 있었고요. 그날 밤 늦게 연화는 또 다른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입주민 김연화님,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 통제 시스템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족분께서 신청하신 사항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화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혹시 설인이 또 무엇인가를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새벽 5시 연화는 평소 습관대로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간 지켜온 아침 산책 루틴을 혼자서라도 계속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 끈을 매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송도의 새벽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센트럴파크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연화는 어제 설인이 가져온 서류에 대해 생각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너무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걸은 후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연화는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1985. 결혼 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쓴 지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왜 안 열리는 걸까요?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삑삑하는 오류음만 들려왔어요. 연화는 당황해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화면에 설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설인아,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를 잘못 기억하나? 아, 그거요? 설인이 시큰둥하게 답했어요. 어제 보안업체에서 와서 바꿨어요.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요. 내가 언제 그런 걸 부탁했다고? 어머님, 요즘 독거노인 대상 범죄가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미리 조치한 거예요. 연화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집 문을 가족이라지만 허락도 없이 바꿔놓다니요. 그럼 새 비밀번호는 뭔데? 그게. 설인이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관리 규정상 출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어머님 혼자 계실 때는 위험할 수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내가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시고 요즘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연화는 할 말을 잃었어요.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자신은 아직도 정정하고 건강한데 말이죠. 설인아, 문 좀 열어줘. 밖이 춥다. 잠깐만요. 도현이랑 상의해 볼게요. 인터폰 화면이 꺼졌어요. 연화는 자신의 집 앞에서 마치 무단 침입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야 문이 열렸어요. 집에 들어온 연화는 곧바로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24층 김연아입니다. 어제 우리 집 도어락 교체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아, 네. 확인해 보니까 어제 오후 3시경에 가족분이 오셔서 원격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셨더라고요. 원격 관리요? 네, 스마트폰 앱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출입 기록도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에 많이들 하시는 서비스예요. 연화는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어요. 누가 언제 신청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원격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시간이 어제 밤 11시였다는 것을요. 혹시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족분이 신청하신 거라면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어제 오후 3시 이후로 총 5번의 비밀번호 변경이 있었네요. 5번이나? 연화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각 변경 시각과 IP 주소까지 자세히 메모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온 후 연화는 경비실로 갔어요. 밤 근무를 서는 박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박님, 어젯밤에 혹시 우리 집에 누가 왔는지 기억나세요? 어제요? 아, 며느리분이 오셨더라고요. 밤 10시 반쯤? 가방을 들고 급하게 올라가시더라고요. 몇 시쯤 나가셨어요? 1시간쯤 있다가 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연화는 모든 걸 정리해 봤어요. 설인이 어젯밤 집에 와서 도어락을 조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자신을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한 것도요.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냉장고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어제 없어진 된장과 묵은지 말고도 다른 반찬들이 더 사라져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참기름, 마늘까지. 집안에서 생활의 냄새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연화는 알림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대화 내용까지 자세히 적었어요. 교사 시절 사건 일지를 작성하던 습관이었죠. 오전 6시 도어락 오작동, 비밀번호 변경됨. 오전 6시 10분 설인과 인터폰 통화, 출입 제한 언급. 오전 9시 관리사무소 확인, 어제 오후 3시 원격 서비스 신청. 비밀번호 변경 기록 총 5번 시각별 기록 보관. 박 경비원 증언 설인, 어제 밤 10시 반 방문. 기록을 정리하다 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연화는 휴대폰으로 도어락 로그를 캡처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확인서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이제 좀 확실해지는군. 연화는 중얼거렸어요. 설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근차근 사실을 수집하는 것, 그게 연화의 방식이었어요. 그날 오후 리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엄마가 할머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리아야, 할머니는 괜찮다. 오히려 내가 걱정이야.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네, 그런데 할머니. 제가 무용학원 체험 수업을 받아봤어요. 정말 좋았어요. 연화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어땠는데? 몸이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갇혀있던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좋구나. 할머니가 응원할게. 하지만 리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관리를 해드린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에요? 연화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리아야, 할머니는 아직 누구의 관리도 필요 없다.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은 후 연화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어요. 연화는 그날 오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가족 신탁, 효도 신탁, 재산 관리 위임 같은 키워드로 여러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니 생각보다 복잡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한법률 블로그에서 본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족 신탁은 양날의 검이다. 제대로 하면 세금 절약과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재산을 통째로 넘겨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경고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설인이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찾아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분이에요. 노기태 법무사님이세요. 노기태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가족 신탁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화는 차를 대접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노기태는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요즘 효도 신탁이 정말 인기예요. 세대 간 재산 이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노기태의 설명은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세금 절감 효과, 가족 간 분쟁 예방, 재산 보호 등 장점들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성공 사례들이 담긴 브로셔도 보여줬고요. 보세요. 이런 경우엔 상속세를 30%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연화는 꼼꼼히 들으면서도 의문점들을 하나씩 물어봤어요. 그런데 신탁을 하게 되면 제가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거주권은 당연히 보장됩니다. 노기태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그럼 제가 집을 팔고 싶으면? 그건 신탁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죠. 연화는 부속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런데 본 계약서와 부속 서류의 내용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본 계약서에는 상호 협의하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속 서류에는 수탁자의 판단에 따라 처분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 좀 이상한데요. 이 조항이랑 저 조항이 다른 것 같아요. 노기태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답했어요. 아, 그건 법률 용어라서 표현이 좀 다를 뿐이에요. 의미는 같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40년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공문과 계약서를 검토해 본 경험으로는 이런 불일치가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그럼 이것부터 정확히 해주세요. 같은 의미라면 같은 용어로 통일해 주시고요. 설인이 조급해하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너무 세세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 것과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건 다른 문제야.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노기태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어르신, 시간이 많지 않아요. 리아양 학원 등록 마감이 이번 주인데 자금 조달이 늦어지면. 학원 등록이 급하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요. 연화가 반문했어요. 설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 형편으로는 불가능해요. 연화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결정할게. 법률 자문이요? 노기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법무사인데요. 당신은 설인이가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나도 내 편에서 확인해 볼 권리가 있죠. 그날 오후 연화는 절친한 친구 오정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임아, 혹시 믿을 만한 변호사 알고 있니? 왜? 무슨 일 있어? 연화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도어락 사건부터 가족 신탁 제안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어머, 연화야. 그거 조심해야 해. 우리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산을 통째로 넘겨받으려는 수작이었다더라. 정말? 그럼 어떻게 해결했는데? 이서윤 변호사한테 부탁했어. 우리 아파트 법률 자문해주는 분인데 정말 꼼꼼하고 실력도 좋아. 번호 줄 테니까 연락해봐. 다음 날 연화는 이서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지만 서가에 가득한 법률 서적들이 전문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서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연화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계약은 문제가 많아요. 특히 이 부분 보세요. 이서윤 변호사는 빨간 펜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표시해줬어요. 여기 수탁자의 포괄적 처분권한이라는 조항이 있죠? 이건 사실상 재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수탁자가 효율적 관리를 이유로 매각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연화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서윤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3단계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처분 금지가 처분을 걸어요. 이건 집에 빗장을 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자 계속 설명했어요. 두 번째, 은행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요. 이건 서랍의 자물쇠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임장의 효력 정지 신청을 해요. 복잡하네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집에 빗장을 걸고 서랍에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 꾸러미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서윤 변호사의 비유가 이해하기 쉬웠어요. 연화는 그 자리에서 법률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런 일이 흔한가요?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 재산 탈취 사건들이 많아졌어요. 가족이 하는 일이라 더 교묘하고 발각하기 어려워요. 연화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씁쓸했지만 그래도 제때 알아챈 게 다행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계약건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서린아, 내가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 다시 검토해보자. 전화 너머로 서린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라 신중한 거야. 내 재산이니까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잖니? 그날 밤 연화는 알림장에 오늘의 상황을 정리해 적었어요. 그리고 이서윤 변호사가 그려준 대응 전략도 함께 메모해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연화가 법률 대응을 준비하던 그때 손녀 리아의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을 예술제였어요. 리아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무용 공연이 있다고 했죠. 할머니, 제 공연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리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연화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리아. 할머니가 꼭 가서 볼게. 정말요? 하지만 엄마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 무용은 취미로만 하는 거고 진짜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어요. 연화의 마음이 아팠어요. 18살 아이가 자신의 꿈을 숨겨야 한다니요. 리아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공연 당일 연화는 일부러 휴대폰을 꺼뒀어요. 서린이나 노기태에게서 올법률 관련 연락들을 차단하고 온전히 손녀의 예술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학교 강당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학생들과 몇몇 가족들이 객석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앞쪽 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어요. 여러 공연이 이어진 후 드디어 리아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검은색 막대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감옥의 창살 같기도 하고 울타리 같기도 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리아가 무대 뒤쪽에서 나타났어요. 흰색 레오타드를 입은 모습이 마치 새 같았습니다. 작품 제목은 창문이었어요. 처음에 리아는 막대 조형물들 사이에 갇혀 있는 듯 보였어요. 손을 뻗어도 닿지 않고 몸을 굽혀도 빠져나갈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답답함과 절망이 몸짓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아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음악이 바뀌면서 리아의 움직임도 달라졌어요. 막대들을 하나씩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점점 더 힘차게 말이죠. 마침내 리아는 조형물들 사이로 몸을 비집고 나왔어요. 그리고 무대 전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프하고 회전하고 팔을 활짝 펼치며 날아오르는 듯한 동작들이 이어졌어요. 연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 아이가 얼마나 자유롭고 싶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 자유로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연화도 일어서서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리아는 무대에서 할머니를 찾아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공연 후 로비에서 만난 리아는 여전히 상기된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어떠셨어요? 정말 훌륭했다, 리아야. 할머니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웠어. 리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할머니, 저 정말 춤이 좋아요. 몸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럼 계속해야지.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엄마는, 리아야, 할머니가 제안이 있어. 연화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내 교육비를 따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의대든 무용이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말이야. 정말요? 응, 교육비 지정 신탁이라는 게 있어. 할머니 돈을 내 공부에만 쓸 수 있도록 봉인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너도 안심하고 꿈을 키울 수 있어. 리아가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때 연화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연화는 한숨을 쉬었어요. 평화로운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습니다. 리아야, 할머니가 먼저 집에 가볼게. 너는 친구들이랑 뒷정리 마저 하고 와. 네,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화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리아의 공연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유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고 꿈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면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서린과 도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리아 공연 보고 왔어. 리아 공연이요? 도현이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공연? 학교 예술제. 무용 공연이었는데 정말 훌륭하더라. 서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리아한테 뭔가 말씀하셨죠? 뭘? 공부 말고 다른 걸 하라고 부추기셨죠? 리아가 갑자기 무용학원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연화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내 꿈을 찾으라고 했지. 그게 뭐 잘못됐어? 잘못됐죠. 서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리아는 의대 가야 해요. 그게 리아를 위한 길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리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 어머님이 무슨 권한으로 리아 교육에 간섭하세요? 연화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럼 내가 제안할게. 내 돈으로 리아 교육비 신탁을 만들 거야. 리아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말이야.
설인과 도현이 동시에 놀랐어요. 교육비 신탁이요? 응, 이서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 가능하다더라. 할머니 돈은 오직 리아 교육에만 쓸 수 있도록 봉인하는 거야. 설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님, 변호사까지 만나셨어요? 가족끼리 해결할 일을 왜 남을 끌어들여요? 남이 아니라 전문가야. 내 재산은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잖니? 도현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뭔가 오해하신 건 아닌가요? 오해가 아니야, 도현아. 연화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나는 아직 정정하고 건강해. 누구의 관리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그날 밤 연화는 이서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교육비 지정 신탁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어르신 의사가 확실하시다면요. 네, 확실해요. 그리고 그 가족 신탁건도 정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죠. 연화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리아가 무대에서 조형물을 밀어내며 자유를 향해 나아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자신도 그렇게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설인과 노기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심각했어요. 설인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역력했고 노기태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꼭 결정을 내려주셔야 해요. 설인이 현관에서부터 재촉했어요. 그래, 들어와라. 나도 할 말이 있다. 거실 테이블에 앉은 노기태가 서류들을 펼치며 말했어요. 어르신,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리아 양 학원 등록뿐만 아니라 세무 관련해서도 이번 달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세무요? 네, 내년부터 증여세법이 바뀝니다. 지금 신탁을 안 하시면 나중에 세금 부담이 훨씬 커져요. 연화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보다 내용이 더 복잡해져 있었어요. 추가 조항들이 여러 개 붙어 있었고 글씨도 더 작아져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여기 글씨가 너무 작은데 좀 크게 해줄 수 없을까요? 어르신, 이건 법정 양식이라서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노기태가 설명했어요. 연화는 돋보기를 꺼내 조항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해 보이는 부분들에 연필로 동그라미를 쳐가며 표시했어요. 설이나 이것 좀 보렴. 처분권한 포괄 위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뭘 뜻하는 거지? 그냥 관리를 편하게 하려는 거예요.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요. 그럼 내가 반대해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야? 노기태가 끼어들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르신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거예요. 내가 언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설인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해칠 리가 있겠어요? 연화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말했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이것부터 정리하고 답을 줄게. 그리고는 찬장에서 파일철을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지난 며칠 동안 정리해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파일철을 테이블 위에 올리자 설인과 노기태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설인이 물었어요. 내가 정리해둔 자료들이야. 연화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렴, 스마트 도어락 로그 기록이야. 지난주 목요일 밤 11시에 비밀번호가 5번이나 바뀌었더라. 노기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 있지. 내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거잖아. 연화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관리사무소 확인서야. 설인이 내가 원격 관리 서비스를 신청한 시각이 정확히 나와 있어.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그건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라고?
연화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경비 아저씨 확인서야. 내가 그날 밤 10시 반에 우리 집에 와서 1시간 동안 있었다고 되어 있어. 노기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신탁 얘기를. 중요해.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집 문을 내 허락도 없이 바꿔놓고 나를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한 사람들이 내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그게 말이 돼? 그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연화가 화면을 보니 이서윤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오셨네. 들어오세요. 서린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변호사요? 응, 내 법률 자문을 해주시는 분이야. 이서윤 변호사가 들어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계약 체결 중이신 건가요? 노기태가 대답했어요. 네, 가족 신탁 계약인데요. 이서윤 변호사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계약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노기태는 어쩔 수 없이 서류를 건네줬어요. 변호사는 몇 분 동안 꼼꼼히 검토한 후 연화를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계약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 조항들을 보세요. 변호사가 빨간 펜으로 여러 부분을 표시했어요. 여기 처분권한 포괄 위임은 사실상 재산 소유권 이전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 수탁자 단독 결정권은 어르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법률 해석은 문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서윤 변호사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변호사는 연화가 준비해둔 파일처를 보며 계속 말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출입 통제 시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 관리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노기태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단순히 오해가 아닙니다. 이서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스마트 도어락 로그, 관리사무소 확인서,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증거가 있어요. 이는 명백한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서린과 노기태는 할 말을 잃었고 연화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변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어르신께서는 이미 다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리아 양을 위한 교육비 지정 신탁을 설정하기로 하셨고 이 가족 신탁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서린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어머님, 정말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 서린아. 연화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내 돈은 리아 교육에만 쓰일 거야. 의대든 무용이든 리아가 원하는 공부를 위해서만 말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빚은 어떻게 갚아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내 책임은 아니지. 노기태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르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신중했어. 연화가 파일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기록들이 다 증명하잖니. 너희가 뭘 하려고 했는지 말이야. 서린과 노기태가 떠난 후 연화는 이서윤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일 바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교육비 신탁 설정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도어락은 다시 어르신 명의로 되돌려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리아야, 할머니가 내 교육비 신탁을 만들었어. 이제 내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야. 정말이에요, 할머니? 하지만 엄마가 화내지 않을까요? 엄마 화는 할머니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일은 열심히 꿈을 키우는 것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연화는 알림장에 오늘의 일들을 기록했어요.
기록은 감정보다 오래 산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분노나 섭섭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정확한 기록은 진실을 증명해 주니까요. 창밖으로 송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연화는 이제야 자신의 집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연화는 이서윤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찾았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 안에는 지난 며칠간 정리한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송도 아파트는 완전히 보호받게 됩니다. 이서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아무도 어르신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럼 안심이네요. 그리고 은행 계좌도 지정용도 신탁으로 분리했으니까 리아양 교육비는 완전히 별도로 관리됩니다. 법원에서 나온 후 연화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리아를 위한 교육비 신탁 계좌를 최종 개설하는 날이었습니다. 통장에는 할리아 교육지원 전용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 돈은 오직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했어요. 학비, 교재비, 학원비 등 교육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만 출금이 가능해요. 연화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누구도 리아의 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도현이 혼자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래, 앉아라. 도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뭘? 설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 것. 어머니 모르게 이상한 일들을 벌인 것. 다 제 잘못이에요. 연화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아, 너 지금 빚이 얼마나 되니? 3억 정도요. 프랜차이즈 2개가 연달아 망하면서. 연화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내 집까지 노린 거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설인이가 자꾸 재촉해서 어머니 재산으로 빚을 갚고 새 사업을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도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설인이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어제 도어락을 다시 자신 명의로 되돌려놨거든요. 인터폰이 울렸어요. 어머님, 문이 안 열려요. 연화는 천천히 일어나 인터폰을 눌렀어요. 설인아, 이제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와라. 여기는 내 집이니까. 뭐라고요? 저 가족인데 왜 연락을 해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집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설인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저희를 완전히 밀어내시려는 거예요? 도현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줬어요. 설인이 들어오자마자 연화에게 따져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가족을 이렇게 대하시면 돼요? 설인아, 앉아서 얘기하자. 연화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앉긴 뭘 앉아요? 어머님이 저희를 어떻게 보시는 건지 알겠어요. 돈만 노리는 나쁜 사람들로 보시는 거죠? 그건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한 일들을 보면. 설인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집, 이 돈 다 누구 덕분에 있는 건데요? 도현이가 얼마나 효도했는데. 그래, 도현이는 좋은 아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설인이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빚에 쫓겨서 망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가족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구실 수 있어요? 연화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설인아, 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너는 내가 언제 죽기를 바라고 있니? 뭐라고요? 설인이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한 일들을 보면 내가 빨리 죽거나 치매에 걸려서 판단력을 잃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말이야. 도현이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멀쩡한 사람을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게 아니야? 설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였구나. 저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연화는 설인의 눈물에 마음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설인아, 나는 너희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썼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화가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그리고 송도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너희에게 전리품으로 넘겨줄 생각이 없어. 하지만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연화가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집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쓸 생각이야. 일부는 작은 도서관으로, 일부는 아이들이 춤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말이야. 설인과 도현이 동시에 놀랐어요. 뭐라고요? 정임이가 얘기해줬는데 이 동네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더라. 그리고 리아 같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연습실도 필요하고. 연화는 거실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어요. 여기 거실은 작은 도서관으로, 안방 하나는 댄스 연습실로, 그리고 나는 작은 방에서 지내면 돼. 어머님 미치셨어요? 설인이 소리쳤어요. 이 비싼 아파트를 공짜로 내어준다고요? 공짜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지.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너희는 너희 길을 찾아야 해.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현아, 너는 빚부터 차근차근 갚고. 설이나, 너는 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이의 꿈을 지지해 주렴. 그날 저녁 설인과 도현이 떠난 후 연화는 오정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임아, 우리 집을 동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 정말? 연화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응,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야.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일 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리품이 아니라 공동체의 보물이 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그날 밤 연화는 알림장에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송도 작은 도서관 설립 계획, 꿈키움 댄스 스튜디오 운영 방안. 혼자 쓰던 일기장이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획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연화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아이들을 위한 책장이 들어서 있었고, 안방은 거울과 발레바가 설치된 작은 댄스 연습실로 변해 있었어요. 매일 오후가 되면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리아의 두 번째 공연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이번에는 학교가 아닌 송도 문화센터의 작은 극장에서 열리는 청소년 예술제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떨려요. 리아가 무대 분장을 마치고 연화에게 말했어요. 괜찮다, 우리 리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면 돼. 할머니가 여기서 응원할게. 리아의 작품 제목은 두 번째 문이었어요.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객석에는 연화와 오정임 그리고 동네에서 리아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공연 시작 직전 뒤쪽 좌석에 도현이 조용히 들어와 앉았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전 그 일 이후로 도현과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무대가 어두워지고 음악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무대 뒤쪽에 실제 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닫힌 문, 열린 문,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리아의 움직임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처음에 리아는 닫힌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뒤로 물러서기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음악이 바뀌면서 리아의 몸짓도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문에 다가가더니 손을 문고리에 올렸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쉰 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무대 뒤에서 희미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람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리아는 잠시 그 빛을 받으며 서 있다가 결국 문 밖으로 나아갔어요. 무대가 완전히 어두워진 후 다시 조명이 켜졌을 때 리아는 문 밖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처음 문 앞에서 보여준 움츠린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활짝 펼쳐진 팔, 높이 뛰어오르는 점프, 온몸으로 표현하는 기쁨이 객석까지 전해졌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연화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많은 용기를 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벅찼어요. 공연 후 로비에서 리아를 만났을 때 연화는 손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했다, 리아야.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럽다. 할머니, 저 할머니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첫 번째 문은 다른 사람이 닫을 수 있지만 두 번째 문은 내가 스스로 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도현이 다가왔어요. 리아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빠, 언제 오셨어요? 공연 보러 왔다. 정말 멋있었어, 리아야. 도현은 연화에게도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현아, 어떻게 공연을 알았니? 리아가 문자로 알려줬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할 말이 있어서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도현은 커피를 주문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저 혼자서라도 빚을 갚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책임지고 갚을 거예요. 연화는 아들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한 달 전보다 훨씬 의연해 보였습니다. 서린이는? 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서린이와는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요. 서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리아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리고 리아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줄 거고요. 리아가 아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다. 아빠가 늦게 깨달았지만 내 꿈을 응원할게.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도현아, 그럼 당분간 어디서 지낼 거니? 친구 집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리아랑 함께 살 계획이에요.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지내는 건 어떨까? 리아도 할머니 집에서 연습할 수 있고. 도현이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집안일은 내가 도와주고 동네 도서관 운영도 함께 해야 해. 물론이죠. 그날 저녁 세 세대가 함께 연화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실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고 연습실에서는 몇 명의 청소년들이 춤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와, 할머니 집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리아가 감탄했어요. 그렇지? 이제 여기는 우리만의 집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의 집이지. 연화는 현관 도어락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번엔 리아의 생일로 설정했어요. 삐삐삐삐삐. 문이 열렸어요. 연화는 문고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다른 사람이 닫을 수 있지만 두 번째 문은 우리가 스스로 여는 거야. 도현이 묻었어요. 어머니, 두 번째 문이 뭐예요? 연화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신뢰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것. 그날 밤 연화는 알림장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오늘 리아의 공연을 봤다. 아이가 문을 열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든다. 집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가족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연결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은 닫혔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문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문들은 우리가 스스로 열어갈 것이다. 창밖으로 송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연화는 이제야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집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도어락의 새로운 비밀번호는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입니다. 리아가 성장하면서 도현이 변화하면서 그리고 이 집을 찾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연화가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바꾸는 비밀번호일 것입니다. 집의 진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